트럼프는 언제나 중국, 러시아에는 발을 빼면서 동맹국만 압박하곤 하죠.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에도 약속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경제산업상을 미국에 급파하면서도 관세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을 맡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방미길에 나섭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8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호 투자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카자와는 미국과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ご案内の通り、同盟国に対してもアメリカファーストでさまざまな提案をしてこられるのが常です。そのためですね、接点を持つたびにですね、国益をかけた厳しいやり取りを毎回行っておりますので。 앞서 일본 총선 직전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불만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 합의 이후 1호 투자 안건을 곧 정하기로 했지만 결정이 미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진다며 관세 재인상을 기습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을 겨냥해 투자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And they also opened their country to free trade, which nobody thought was even a possibility. 일본은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대법관은 관세 소송 심리 과정에서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며 최종 판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선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될수록 미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캐나다와의 관계도 트럼프 2기 1년 만에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조 원을 투입해 만든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교량을 개통하지 않겠다면서 그야말로 강짜를 부렸습니다. 캐나다가 중국과의 경계 밀착 행보를 보이자 관세 100% 부과 위협에 이은 두 번째 선전포고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입니다. 지난 2018년 공사가 시작돼 6조 8,500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돌연 다리 건설에 미국산 철강이 쓰이지 않았다며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fact that Canada will control what crosses the Gordie Howe Bridge and owns the land on both sides is unacceptable to the president. It's also unacceptable that more of this bridge isn't being built with more American-made materials.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 개선에도 노골적인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캐나다를 산채로 먹어버릴 것이라거나 중국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며 아이스하키 종주국 캐나다의 자존심도 긁었습니다. 두 정상은 통화로 교량 문제를 논의했는데 카니 총리는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교량 건설 비용 4조 3천억 원 이상을 냈다고 설명하면서 양국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취임 직후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미국에 편입시키겠다고 위협해왔던 트럼프의 공세는 지난달 카니 총리의 방중 뒤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중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캐나다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한 상황입니다. 카니 총리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미국에서 지금 정상인 것은 거의 없다며 미국이 주도했던 규범 중심의 세계 질서가 종말을 고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 이어 양국 국경 물류의 핵심인 교량을 볼모로 잡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오랜 동맹인 두 나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면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길게는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5월 9일 전에 매도 계약을 한 다주택자가 계약 이후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잔금 절차까지 마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있는 집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매수주택에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중간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투기 수요도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보완 대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애초 예고한 3개월에서 한 달을 더 늘려 4개월을 말미로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넉 달이란 점을 고려한 건데 그 외 다른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전제로 계약 이후 6개월 내 잔금 완료라는 중과 면제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계속 주는 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서.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SNS를 통해선 임대 사업자들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42,500호만 양도세 중과를 피해 풀려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갑자기 없애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규정을 폐기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혜택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이 제도는 정권에 따라서 혜택을 줬다가 뺏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등록임대 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비아파트에 한해 6년간 단기 매입 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죠.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면서 매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한 임대 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들의 매도를 강제하는 건 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신호를 준다라면 시장에서 서민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은
뭐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그 공급 자체가 주택 가격보다도 임대차 시장과 주거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비아파트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폐지하면 정책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4일자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6년 단기 매입 임대를 허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도 안 돼서 채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등록 요건상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이런 부동산 정책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모든 일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민주당 당원,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결정하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며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의대 신입생을 3,300명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뽑아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인데 의료계는 증원 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미래 의사 부족 숫자 추계에 들어간 지 반년 만에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2037년에 의사가 4,724명 부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늘리면 의대 교육 여건이 더 나빠질 거로 보고 75%만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신입생을 3,342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5년간 2,000명씩 10,000명을 늘리겠다던 전 정부 계획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현재 2사 2호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그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역량에 대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내년엔 기존 정원 3,058명에 더해 490명을 증원하고 2028년과 2029년에 613명씩, 2030년과 2031년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 배출 인원까지 합해 813명씩 늘릴 예정입니다. 연평균 668명 규모인데 내년부터 증원이 이루어지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신규 의사 3,542명이 추가 배출됩니다. 특히 서울을 뺀 전국의대 32곳에 더해지는 신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도록 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4월 중에 대학별 인원 배정을 끝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료 환경 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라며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모집 인원을 재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 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2년 만에 발표된 의대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월 11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중앙일보 기사는 반도체 인재가 더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학원가에서는 의대보다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된 학과가 더 인기라고 해서 하의치 한약수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업들은 대학들을 찾아 반도체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공인 대학원생들도 채용 설명회에 여럿 보인다고 하네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국내 주요 대학을 찾아서 현장 채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학 입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중인데요. 7개 대기업이 참여한 16개 계약학과 지원자는 전년보다 약 39%가 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계학과에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하고요. AI 특수로 반도체 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업계에선 반도체 인재 품귀 현상이 계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 기사는 질문에 따라서 답이 오락가락하는 AI 주치의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의료 정보의 정확도가 기존 인터넷 검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챗GPT나 라마 등 20개의 대형 언어 모델 LLM을 대상으로 시험해봤는데요. LLM들은 허위 의료 정보 중에 31.7%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로 특화 훈련을 한 모델일수록 일반 모델보다 검증력이 떨어지는 경향까지 나타났습니다. 사용자가 AI와 대화를 하면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높은데요.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병에 대해 답변할 땐 94.5%라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같은 병이라도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 34.5%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사용자의 표현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거나 부적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AI가 똑똑하긴 해도 아직 맥락을 이해하는 소통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이 느는 만큼 부작용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조선일보 기사는 24시간 시기가 멈추고 손님도 상인도 떠난 남대문 시장 이야기입니다. 남대문 시장의 한 숭려복 상가로 가보면 많이 휑한 모습이죠. 점포의 절반은 텅 비어 있고요. 지나가는 손님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1970에서 90년대 후반기 땐 하루 고객이 60만 명이 넘는 동양의 최대 시장으로 불렸었는데 옛말이 됐습니다. 시장 평균 공실률은 17.8%인데요. 숭려복 같은 비인기 상가를 돌아보면 50에서 최고 75%까지 올라갑니다. 24시간 내내 활발하던 밤샘 도매, 또 한 평 남짓한 점포 한 곳에 1억 원을 넘던 관리금도 사라졌습니다. 70여 명 수준이던 상가 관리 인력도 15명으로 확 줄었고요. 간부를 뽑는 선거철마다 유세 전쟁이 벌어졌던 시장 상인회도 하나둘 해체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점포는 여전히 10,000개가 넘는데요. 온라인 쇼핑과 중국산 저가 상품의 공습에 타격을 입은 남대문 시장, 생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요즘 꿀잠 용품이 인기라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잠을 극대화한다는 뜻의 신조어, 슬립 맥싱이 뜨면서 수면 산업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면 안대나 파자마, 침구류, 암막 커튼 등 숙면을 돕는 용품 매출은 껑충 뛰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베개를 찾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또 멜라토닌이 식물 유래 성분에 한해 상품화가 허용되면서 보조식품 판매도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엔 4,800억 원에 그쳤던 국내 수면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3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온전한 휴식을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10년 사이에 6배 이상 늘어난 거죠. 올해 국내 시장은 4조 원, 전 세계적으로는 4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요즘 정말 잠이 보약이란 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수면 관련 산업을 일컫는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2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은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과 경찰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은 법원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쪼개기 후원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산하 단체 관계자 공소장에 여야 의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후원금의 경우 한학자 총재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월드서밋 2020 행사를 주관한 인물입니다.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 탄생 100주년 등과 통합된 행사였던 만큼 검찰은 대규모 국회의원 섭외 작업이 진행된 거로 봤습니다. 송 전 회장이 이 행사에 친분 있는 의원들을 참석시키려고 후원금을 보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송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불법 후원한 여야 의원 명단이 적시됐습니다. 지난 2019년 민주평화당 의원이던 정동영 장관과 총리를 지낸 정세균 당시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11명의 후원 계좌에 통일교 자금 1,300만 원이 입금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자금은 천주평화연합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700만 원은 통일교 세계 본부로부터 보전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공모한 통일교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판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국회의원들이 통일교 측의 후원 사실을 알았는지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퇴근 시간 한때 차량 정체가 비제였습니다. 공장과 상가 건물 등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이매진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화염에 휩싸인 차량이 멈춰서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을 달리던 운전자가 불꽃을 보고 차를 세운 겁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수습으로 퇴근길 교통에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고속도로 옆 울창한 나무 틈으로 불기둥이 타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봉제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구치면서 인근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의 119 신고가 빗발쳤고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인근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LPG 용기가 바로 옆에 있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 퇴근하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이 발빠른 초동 조치로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소방은 외부 연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경제 이슈,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간밤에 나온 소식부터 하나 짚어보고 빗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얼마나 안 좋게 나왔고 이게 왜 중요한 소식입니까? 예, 일단 소매 판매는 미국의 그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의 선행 지표가 되겠습니다. 3분의 2요? 예.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의 선행 지표가 되는데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자체도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이것은 결국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 여부하고도 크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 0.0% 증가했기 때문에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0.4%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서 이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휴, 그다음에 연초 연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년 중에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소비 지출 증가가 상당히 큰 기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관세랑 고물가 부담으로 미국 내의 내수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책의 어떤 한계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서요. 빗썸 오지급 사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천억 원대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지적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위를 갖다가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62만 원을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조 원어치가 잘못 지급이 된 것인데 이것을 지금 입력한 당사자의 단순 실수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큰 막대한 금액이 지급이 되면서 다중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여러 결제 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한 명의 실수로 이렇게 크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이 62만 비트코인이 실제로 잘못 지급된 다음에 대폭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놔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17%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러한 이상거래 징후를 갖다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리 체계의 문제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체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금융당국의 보고한 시간도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이 빗썸 내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 청산 사례까지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빗썸에서 파악한 게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랜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 64개에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그 당시에 약 17%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보로 맡겨놓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가지고 그것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이 강제로 매각되는 이런 상황을 받아서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이 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그 이후에 연쇄 반응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이걸 매도하거나 또한 그 외부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거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또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이견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이 약 80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갖다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게 약 30억 원, 그다음에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가지고 다른 가상 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빗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당첨금을 갖다가 고지를 했는데 그거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법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지금 횡령죄나 배임죄를 원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것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횡령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재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라기보다는 지금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가로챌 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배임죄 같은 경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신의칙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에서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배임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민사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자까지 가장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위험 부담은 크다. 그러니까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좀 알 수 없지만 민사처벌로는 100% 지기 때문에요. 이거는 빨리 반환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뭐가 다른 겁니까? 예, 그 현장 점검을 들어가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검사로 전환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실제로 검사로 전환했다는 것은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사실 빗썸에서 4만 2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지급된 것은 62만 개가 예.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결국은 실제 내부 거래 같은 경우는 장부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수료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 거래는 별도의 장부 데이터베이스로 운영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장부와 보유 물량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또 당국의 검사까지 시작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빗썸의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해서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빗썸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간 수수료를 0.25%였는데요, 기존에. 예. 이것을 갖다 면제하겠다라고 선언한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전략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원래는 6일 당시에는 28%, 반면에 이제 업계 1인 업비트 같은 경우는 67%에 달했는데 이것이 지금 9일 현재 업비트가 53%까지 내려가고 빗썸이 다시 31.5%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수료에 상당히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차피 가상자산 거래소 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일가가 뭐 가상자산의 수도를 만들겠다 그러더니 자기들은 또 손절하기도 했었고요. 가상자산 업계에서 벌어지는 FTX 사태라든지 루나 사태라든지 여러 스캠 코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장 같긴 하거든요.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런 신뢰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뭐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떠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것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가상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효과로 취임 직전에 한 개당 7만 달러였던 비트코인이 사실 지난해 10월에 12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가상자산 투자회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뭐 비트코인을 갖다가 약 173개 를 매도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배신감이 느끼는 거죠. 정책을 결정한 사람도 손절을 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약간 이해 충돌의 화신 같은 분위기는 합니다. 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국내 자산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발언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를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또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나마 과거에 처음에 발표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를 주택을 매수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에 발표됐을 당시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3개월까지 잔금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4개월과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제로 전입신고에 걸리는 기간이 4개월로 맞춰준 것은 그나마 뭐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6개월 내 잔금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동안 그 임대 기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 조금씩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언제나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르고 나면은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머니무브 현상이 관측되곤 하잖아요. 지난 6.27 대책 이후도 상황을 봤더니 그 6.27 대책 이후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한 2조 원 정도가 주택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해요. 이것도 같은 그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연구를 갔다가 일본에 가서 학술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국내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것에다가 사실 자산을 추가할 경우에는 그 기대 수익이 동일한 위험도 내에서 평균 기대 수익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미국 주식, S&P 500 지수를 따라간 미국 주식이나 안전자산들, 가상자산 같은 것들이 자신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냐 저위험 저수익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포함시켰을 경우에 평균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동산, 특히 강남 3구 같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은 주가보다 변동성도 낮고 뭐 상승 가능성이 커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안전자산을 추가하는 것이 뭔가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움직였다, 현명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6.27 대책 이후 2.4조 원이 주식 채권 시장에서 서울 주택 시장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에서 무려 38%가 강남 3구에 집중이 됐다. 이것은 정부가 강하게 대출 규제를 했더니 결국은 현금 부자들, 기존의 자산가들만 좀 유리한 장세가 펼쳐졌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가 5,300선까지 올라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간 분위기가 보이는데 지금 시점이 또 하나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일정 기간 지금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여기가 현재 뭐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9일 이후에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매물 잠김 효과가 있고 신규 주택 공급은 절벽은 여전히 예고돼 있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각해서 그 양도 차익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구매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미국 주식으로 또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기준이 이제 소득이 아니라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내세우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추진하자 야권에서는 영장 없이 이런 민감 정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의혹입니까? 예, 문제는 이제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는데 취지는 현재 부동산 감독이나 뭐 이런 조사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약 8개 부처 가까이 나눠져 있어서 국토부, 뭐 금융위, 금융감독원 이런 여러 부처들이 나눠서 감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투기 세력이나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여당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없이 조사 단계에서는 여러 민감 정보, 금융 자산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민감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실제로 만약에 수사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사 단계에서만 영장 없이 민감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측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개인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볼 때마다 부동산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워낙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도 보면서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쿠팡 문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계속 쿠팡 쓰고 계십니까? 바꾸기 어려워가지고요. 지금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쿠팡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쿠팡에 대한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3,000여 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간합동조사 결과에서는 뭐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밝혀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쿠팡 정보 유출이 3,367만 건, 그리고 배송지까지 들춰봤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범인이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뭐 14만 8천, 아니죠. 이게 지금 뭐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단위가 넘는데, 어마어마한 단위의 자료를 조회를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밝혀져 있고요. 이 자료에는 공동현관번호나 제3자 정보, 배송을 받은 사람, 이제 회원이 아닌 제3자 정보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정보 유출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뭐 저처럼 여전히 떠날 수가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히 어떤 지능적인 해킹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인증 체계로 비롯된 이 내부 관리 문제로 또 지적을 받고 있어서요. 남은 수사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무슨 침해 사고를 갖다가 쿠팡이 인지한 다음에 신고를 지연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상에서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에 대해서 기타 위법성의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관심사가 될 것인데요. 뭐 개인보호 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에 관련된 매출액의 3%이기 때문에 뭐 지난해 41조는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 2천억 원 이상의 과징금까지 낼 수도 있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돼도 쿠팡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물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쿠팡 굉장히 큰 기업이 됐는데 역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그런 것들은 모두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지난해보다 짧아서 고속도로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15일 오전,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막히고요. 특히 설 다음 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최대 10시간이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5일부터 18일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모두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설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9.3% 증가한 834만 명. 특히 설 당일은 귀성, 귀경, 성묘 차량이 겹치며 하루 통행량이 6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15일 오전이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7시간, 목포까지 5시간 40분 소요가 예상되고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막힙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 목포에서 서울 올라올 때도 최대 9시간 반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설 전후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신탄진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는 평시보다 4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국민 10명 중 3명은 국내나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합니다.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공항 등에서는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통해 얼굴 인식만으로 빠른 출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다자녀 장애인 가구는 무료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 팬덤 아미를 위한 관람권 응모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관람석은 모두 2,000석 규모로요. 전 좌석이 스탠딩으로 운영됩니다. 빅히트 뮤직이 팬 플랫폼 위버스에 공개한 좌석 배치도를 보면 T자 모양의 무대를 스탠딩 구역이 둘러싸는 구조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지정 좌석 예매는 오는 23일부터 진행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말썽이라고요.
네, 밤사이 강수구름의 여파로 서쪽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의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고요. 인천과 김포,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더라고요. 다만 미세먼지가 나타난다고요? 네,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강원, 충북의 공기가 탁한데요. 차츰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될 것으로 보여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약한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개겠지만 대기질이 점차 악화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중서부와 광주, 전북과 경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청주와 대전 2도 안팎으로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 8도, 대구 10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도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서며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지속하면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영동과 영남 지방에 건조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2월 11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